비오는 새벽, 20살 알바생이 들어선 안 됐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20살 청년이 방송국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장치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 20, 셀 수 없이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청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USB가 땀으로 젖어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를 악물었어요.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터뜨릴 것인가?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호, 20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장난 물건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낡은 시계. 손에 닿는 건 무엇이든 뜯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주 작은 전기 노이즈 차이도 귀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볼 때 준호는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납땜 인두를 처음 잡은 건 10살 때였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을 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불어가면서도 다시 인두를 잡았거든요. 아버지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준호야, 포기 안 하는 거 봐라. 너는 나를 닮았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상호는 작은 전자 부품상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버려진 라디오, 고장난 카세트.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물건들을 손수 고쳐서 파셨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것들에서 신호를 찾는 분이었어요. 가게 한쪽에는 항상 분해된 기기들이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서 인두를 들고 밤새 앉아 계셨습니다. 어린 준호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아서 납땜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의 손끝을 구경했어요. 말없이 오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 약해질 뿐이야.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잡혀. 그 말이 준호의 귀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요. 준호가 15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는 납땜 인두를 들고 계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게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다고 했습니다. 옆에는 반쯤 고쳐진 낡은 라디오가 있었어요. 준호는 그 라디오를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채로 책상 위에 두고 조금씩 고쳐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시작된 시간을 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영숙은 53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택배 분류 일을 하셨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밤에 귀가하면 발이 퉁퉁 부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호가 모른 척해도 어머니의 손등에 생긴 굳은 살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실 때면 가끔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하셨습니다. 손이 저리신 거였어요. 아프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1년 미룬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독서실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밤이 되면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서는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홀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적적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10월에 비었어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였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는데 자정이 넘어서부터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형광등 아래 진열된 라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에는 수능 수학 참고서가 한 권 펼쳐져 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고개를 들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좋았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가끔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갈아야 할 형광등이었어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들어온 노인이었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정장 재킷 어깨에는 빗물이 배어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발 끝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발자국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평생 등을 숙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자세를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어디였을까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뉴스였습니다. 며칠 전 저녁 뉴스였어요. 국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윤식이었어요. 40년 경력의 원로 의원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정치 어른이었어요. 국회 본회의 때 2시간 넘게 혼자 발언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준호가 기억하는 강 의원의 이미지는 이랬어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노인. 상대방이 누구든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분. 작년에 대형 재개발 법안 반대 발언을 하셔서 뉴스에 많이 나오셨어요. 강 의원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비 오는 새벽에 수행원도 없이, 우산도 없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온 거였어요. 왜일까요? 왜 그 밤에 하필 이 편의점이었을까요? 준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어요. 강 의원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료 냉장고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유자차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이른이 넘은 분이 비를 맞았으니 당연한 거라고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추우신 거겠지요. 그런데 그때 들렸습니다. 소리였어요. 준호의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수십 년 분해해 온 귀였거든요. 아버지 옆에서 어릴 때부터 기른 귀였어요.
심장이 한 박자 천천히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삐, 지. 아주 미세한 잡음이었습니다. 강 의원의 오른쪽 귀에 달린 보청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보청기 고장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어왔으니 습기가 들어간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건 고장난 잡음이 아니었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B, B-B, B. 짧은 침묵. 다시 B, B-B. 모스 부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신호였어요. 자연스러운 고장 잡음은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패턴이 있는 소리는 목적이 있는 소리예요. 준호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20살 알바생의 귀가 대한민국의 비밀을 붙잡을 줄을요. 이건 도청기였습니다. 보청기 안에 심어놓은 도청 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강윤식 의원의 주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 패턴. 준호는 이런 주파수 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게에서 분해해본 소형 무선 송신기들과 비슷한 신호 방식이었어요. 전자기기 동호회 사이트에서 읽은 글도 생각났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소형 도청 장치가 주로 쓰는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초였어요. 2초였습니다. 강 의원이 계산을 마치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도청 장치는 계속 작동할 거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영수증 용지를 한 장 뜯었어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최대한 작게, 빠르게. 보청기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의원님. 영수증 한 귀퉁이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글씨가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어요. 강 의원이 유자차 값을 계산하려 할 때 준호가 조용히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과 함께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처럼 카운터를 닦으며 옆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의 손이 멈췄어요. 영수증을 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침묵이었지만 준호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의원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등 뒤에 CCTV가 보였습니다. 카운터 위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혼자 결정한 거야. 내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편의점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빗소리도 자동문 열리는 소리도 형광등 소리도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잘 들으셨어요. 전자기기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잡음이 나도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준호가 3살 때였을 거예요. 집에 있던 오래된 선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그냥 틀어두셨는데 아버지가 한 번 듣더니 바로 플러그를 뽑으셨습니다. 내부 코일이 녹아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뒀으면 불이 났을 거라고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사고를 막는 거야. 아버지가 그날 하신 말씀이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어릴 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소리를 들은 거잖아. 내가. 그리고 쪽지를 쓴 거잖아. 그게 맞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틀린 거였을까요? 준호는 카운터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틀렸다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쪽지를 받은 노인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맞다면, 그리고 진짜로 도청 장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밤 이 편의점에서 무언가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치고는 어깨가 너무 넓었어요. 군인처럼 곧은 자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냉장고 쪽, 창고 방향. 그리고 준호에게 멈췄어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평범하게. 어서 오세요. 남자는 진열대를 한 바퀴 돌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준호의 손이 카운터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강윤식 의원은 편의점을 나와 빗속으로 들어갔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덮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낡은 건물 처마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펼쳤어요.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20살 청년의 손이 떨리면서 쓴 글씨였습니다. 보청기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의원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강 의원은 보청기를 천천히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 당장 빼버리면 저쪽에서 알아채겠죠. 신호가 끊기면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일단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두드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 귀를 통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강 의원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누가 이것을 했는가? 보청기를 가장 최근에 손댄 사람. 6개월 전 새 보청기를 가져다 준 사람. 청력 검사를 핑계로 새 보청기 기종을 권유한 사람. 의원실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강 의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민준이었어요. 10년째 자신을 보좌해온 수행비서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플 때 병원을 예약해주고 지방 일정이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나와서 차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가장 자주 만지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침마다 배터리를 확인해 준다는 명목으로요. 강 의원은 처마 끝에 빗물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10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독서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내내 뒤통수가 따끔거렸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편의점 유리창 앞을 지나며 뒤를 봤어요.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걸음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거리를 맞추면서 따라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골목에서 골목으로 꺾으면서 걸었습니다. 남자가 아직도 보이나 확인하면서요. 슈퍼 앞에서 잠깐 멈춰서 물건을 고르는 척했어요. 남자도 멈췄습니다. 반대편 건물 앞에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요. 준호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슈퍼를 나와서 지하철역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개찰구 너머에서 뒤를 봤습니다. 남자가 개찰구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교통카드가 없는 건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서서 역이 지날 때마다 문 밖으로 눈을 던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오늘 CCTV 작동 안 한다더라. 본사에서 갑자기 점검 일정이 잡혔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CCTV 점검은 미리 공문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요. 갑자기 잡히는 경우는 없었어요. 5년 동안 이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편의점에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넥타이를 맨 정장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K방송 정치부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윤식 의원이 이 편의점을 들렀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혹시 특이한 점 없었나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자가 명함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연락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명함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그것을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쓴 영수증 쪽지 한 장이 이렇게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CCTV를 끄는 것도 기자가 나타난 것도 전날 밤 남자가 따라온 것도 모두 같은 사람들이 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이번엔 편의점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졌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유리가 코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켜진 채였어요. 매연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운터 뒤에서 그 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준호 혼자였어요. 차는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준호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를요. 6시에 알바를 마쳤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보였어요.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냉기가 손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부엌 식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잠자리에 드시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말짱하셨거든요. 준호야,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거든요. 얼굴을 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왔어요. 왜 안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손에 물잔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맞은편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조그만 반찬 그릇들이 뚜껑을 덮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면 먹으라고 차려두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 이미 먹고 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잠시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는 웃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피곤한 거예요. 수학 공부하다가 머리 좀 아팠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였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것을 먼저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더 그렇게 됐어요. 다 사귀고 나서야 겨우 털어놓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셨어요. 국 데워줄까? 괜찮아요. 주무세요.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냉장고 문 앞에서요. 뒤를 돌아보셨어요. 준호야. 네. 별일 없지?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다 알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어요. 울지 않고 버티시면서 준호한테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준호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좀 무서워요. 그 말들이 목 안에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어요. 없어요. 피곤한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 들어가서 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준호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뚜껑 덮인 반찬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어요. 저들은 이미 어머니의 일과를 알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지키는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방에 들어가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한 행동을 후회하기 전에 잊어라.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쪽지를 썼다는 것을요. 그것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라디오가 보였습니다. 부품들이 절반쯤 분해된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다이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테나도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완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준호는 그 라디오를 한참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뱅뱅 돌았습니다. 쪽지를 쓴 게 틀린 걸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스름돈만 돌려드렸으면 지금쯤 아무 일도 없었겠죠. 노인은 알아서 집에 가셨을 거예요. 보청기의 비밀은 계속 비밀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그 노인을 통해 법안을 뒤집고 수십조 원짜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었겠죠.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준호는 그걸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20살이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재수생이었어요.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정치는 잘 몰랐어요. 재개발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귀를 통해 누군가의 말을 바꾸는 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동의도 없이
그건 틀린 거였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도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선풍기 플러그를 뽑으셨어요. 불이 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는 걸 몰랐는데 아버지는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뽑으셨습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사고를 막는 거야. 준호는 낡은 라디오에 분해된 부품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어요. 차갑고 작은 부품들이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썼습니다. 그게 다예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였어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비가 또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책을 펴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봐도 공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강 의원은 계속 조종당한다. 강윤식이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청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역구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사비로 지역 학생들 장학금을 내는 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재산을 공개했는데 동기 의원들에 비해 훨씬 적었어요. 재산을 모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 한 명과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는 의원이었어요. 국민들이 그를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독서실 문이 열렸어요. 정작 남자였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따라왔던 그 넓은 어깨의 남자였어요. 준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한 권 꺼내 펼쳤어요. 읽는 척하면서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어젯밤 편의점에서 노인과 무슨 얘기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남자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네 원룸 앞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슈퍼 앞에서 박스를 나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빨간 점퍼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가신 그 점퍼였습니다. 배달부가 힘드시겠다. 아드님도 알바하느라 바쁘시다면서.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현명한 선택을 해라. 20살은 아직 길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밤새 기다려주셨던 어머니였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어머니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쪽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이미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빨간 점퍼 색깔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침묵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항복이었어요. 준호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뒤를 한번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일부러 편의점을 두 군데 들렀습니다. 음료를 하나씩 사면서요.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채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도서관 컴퓨터실은 조용했습니다. 오후라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준호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 뒤가 벽인 자리였어요. 앞에서 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강윤식, 정치자금, 최근 3년.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신 기사부터 봤어요. 오늘 아침자 기사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이 어젯밤 편의점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는 것. 우산도 없었다는 것.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이 실려 있었어요. 편의점 근처 주민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비 맞은 채 걸어가는 강 의원의 뒷모습이었어요. 다음으로 3년치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은 강 의원이 특정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 규제 법안, 의료 민영화 법안, 언론 통제 관련 법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원로가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웠어요. 여야를 넘어서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강 의원 1명의 반대 발언이 다른 의원 10명의 반대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달라졌어요. 강 의원이 반대하던 법안들에 갑자기 찬성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5개였습니다. 6개월 동안 5가지 법안에서 입장을 뒤집었어요. 언론은 원로 의원의 노선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유연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생각을 바꿨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보청기를 교체했다는 단편 기사가 있었어요. 청력이 악화돼 새 보청기로 교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새 보청기 적응 기간에 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주변 소리가 갑자기 선명하게 들려서 처음엔 어지럽기까지 했다고요. 그 기사 날짜와 법안 입장 전환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손을 거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눈이 화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강윤식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들은 전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기업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습니다. 수십조 규모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서울 핵심 지역 여러 곳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반대하던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그 사업이 가능해지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오너는 누구였을까요?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준호의 눈이 멈췄습니다. 박희준이었습니다. 재계 10위권의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반대하던 법안들은 전부 박희준의 재개발 사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강 의원이 반대하면 사업이 막혔고 강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법안들이 하나씩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의 수행비서 오민주는 10년 전 박희준 그룹의 사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찾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도서관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주요 기사들을 뽑았어요. 기사 날짜들을 나란히 놓고 손으로 줄을 그어봤습니다. 보청기 교체 날짜, 첫 번째 법안 입장 전환 날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모두 일치했어요. 준호는 프린트된 종이들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색을 했어요. 이번에는 박이준이었습니다. 박이준, 재개발, 강남, 최근 1년.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은 재개발 사업 관련 뉴스였습니다. 수십조 규모. 서울 핵심 지역 여러 곳. 최대 규모 민간 재개발 사업 중 하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런데 기사들 사이에 작은 제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이준 그룹 신규 통신 계열사 설립. 6개월 전 기사였어요. 준호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통신 계열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개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통신 계열사를 만들면 자체 기지국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에서 신호를 발신하면 추적이 어려워요. 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왜일까요? 왜 하필 보청기 교체 2달 뒤에 통신 계열사를 세웠을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도서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었어요. 정치자금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감시망이었습니다. 국민이 믿는 원로 의원의 입을 빌려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십조 원짜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 도구가 바로 보청기였습니다. 도청만이 아니라 발언까지 유도하는 정교한 장치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이준 그룹이라면 경찰 내에도 손이 닿아 있을 수 있었어요. 신문사에 제보한다고 해도 제보자가 20살 편의점 알바생이라면 믿어줄까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라디오.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 약해질 뿐이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이준호 씨 맞으시죠?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백성찬이라고 합니다. 강윤식 의원 개인 보좌관이에요. 30년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쪽지를 써주신 분 맞으시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세요? 의원님이 편의점 사장님을 통해 알아보셨어요. 사장님이 흔쾌히 알려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민준 비서관과 다른 라인입니다. 30년 동안 의원님 개인 보좌관으로만 일해왔어요. 저도 최근 6개월간 의원님의 발언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의원님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젯밤 쪽지 얘기를 의원님께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백성찬 보좌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해화동 낙산공원 입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준호 씨가 역추적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제가 필요한 장비를 가져가겠습니다. 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장비냐고 물었어요. SDR 수신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예 무선기기요. 제가 예전에 통신병 출신이라 이런 구형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청기 회로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잡아서 신호 발신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낙산공원 입구였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함께 흔들렸어요. 공원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 가까이 된 분이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백성찬 보좌관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빛은 신뢰할 수 있는 눈이었어요. 오래 세상을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 산책하는 노인들.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찬 보좌관이 먼저 말했어요. 오민준이 요즘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강 의원 모르게 외부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요. 준호는 물었습니다. 지금 저를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찬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박이준 쪽 사람들이에요. 오민준이 연락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준호 씨를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압박만 하는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역추적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하십니다. 백성찬 보좌관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여기 들어있는 게 SDR 수신기예요. 구형이지만 아직 잘 작동합니다. USB로 노트북에 꽂으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설치된 노트북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노트북은 제 개인 것이에요.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하지 않은 기기입니다. 준호가 봉지를 받았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역추적해요? 백성찬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청기에서 꺼낸 회로 칩을 SDR 수신기 안테나 가까이 두세요. 칩이 발신하는 주파수 신호가 잡힐 거예요. 그 주파수를 역추적하면 어느 기지국을 경유해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나옵니다. 기지국 위치가 나오면 그 주변 건물들을 좁혀서 어디서 신호를 수신하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요. 칩에서 신호가 계속 발신되고 있다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준호 씨가 전자기기를 잘 안다고 하셔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백성찬 보좌관이 잠깐 멈췄습니다. 공원 바람이 불었어요. 은행잎 하나가 두 사람 사이 벤치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의원님을 모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의원님이 사업가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 재력가가 아들 취직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 분이 6개월 동안 5개 법안을 뒤집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노인의 눈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준호 씨가 그 쪽지를 안 썼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같은 시각 강윤식 의원 사무실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오민준 비서관이 퇴근한 뒤 혼자 의원실에 남아 있었어요.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오른손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었어요. 강 의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의원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저 불빛들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불빛들이 강 의원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청기를 들고 천천히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민준 모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혼자서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 의원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오민준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걸음걸이도 표정도 말투도요.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속을 숨기는 법을 알았어요.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간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를 틀었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화장실을 채웠습니다. 강 의원은 보청기를 오른쪽 귀에서 천천히 뺐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달고 다닌 보청기였어요. 이 조그만 물건이 자신의 목소리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보청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70년 넘은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는 신호가 끊겼다는 걸 알 거예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강 의원은 화장실 뒷문으로 나갔어요. 식당 주방 통로를 지났습니다. 주방 직원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강 의원이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멈췄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민주는 아직 앞쪽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골목 끝에서 지하철 입구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한 정거장을 탔어요. 내려서 좁은 골목 2개를 걸었습니다. 절뚝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형광등 빛이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이 문을 밀었어요. 준호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수행원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에 보청기가 없었어요. 준호는 바로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문 쪽으로 살짝 다가가서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강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어. 보청기는 식당 화장실 쓰레기통에 두고 왔어요. 오민주는 모를 거야.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 의원이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미리 빼두었어. 청력 검사받는 척하면서 다른 보청기를 낀 사이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 안에 회로 칩이 들어 있었어요. 쌀알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교하게 납땜된 회로가 있었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더듬었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강 의원의 눈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정치를 해온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내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강 의원이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학생, 이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어?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저도 의원님도. 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 혼자 하면 묻힌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을 거야. 그런데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직접 세상에 내놓으면 얘기가 달라져. 나는 30년 된 기자 한 명을 알아. 오민준도 박이준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기자한테 직접 가져가겠어. 학생이 역추적 결과를 가져다 주면 그것과 내가 가진 자료를 합쳐서 방송국에 들어갈 거야. 강 의원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손자야. 22살이야. 학생이랑 비슷한 나이야.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는 내가 만들어야 해. 준호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낡은 라디오를 떠올렸어요.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잡혀.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48시간 주세요. 역추적 해볼게요. 48시간이었습니다. 단 48시간이었어요. 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운터 뒤에서 마주 섰어요. 준호가 CCTV가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강 의원 쪽에서 부탁한 거였습니다.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강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찬한테 들었는데 역추적이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해요? 기지국 수신 기록과 함께 오민준의 의원실 출입 기록이 있어야 해. 그리고 보청기 교체 당일 오민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그 부분은 준비할 수 있어. 30년 된 기자가 있다고 했지. 그 기자가 오민준의 과거 직장 이력을 다시 파고들겠다고 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지국 위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강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기지국 위치와 함께 그 기지국이 박이준 그룹 계열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준호 씨가 한 말 중에 통신 계열사 설립 기사 얘기를 백성찬한테 들었어. 그 기사 날짜가 보청기 교체 날짜와 2달 차이밖에 안 난다고. 맞아요. 강 의원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 씨,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 일이 드러나면 박이준 쪽에서 모든 걸 부정할 거야. 회로 칩이 있어도 역추적 데이터가 있어도 박이준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세상에 내놓으면 기자들이 파고들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나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의원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강 의원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 눈빛을 마주쳤어요. 두렵지.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걸 모른 척하는 거야. 내가 내 귀가 속고 있는 줄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 남을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멈추고 나가면 다시 이어가면서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준호는 역추적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방송국 앞으로 가져간다. 강 의원은 30년 된 기자와 함께 그날 밤 방송국 앞에서 만난다. 경찰에는 백성찬 보좌관이 미리 연락해둔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학생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 의원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40년 정치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어른의 얼굴이었어요. 자네는 좋은 귀를 가졌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준호는 백성찬 보좌관이 건네준 노트북을 켰어요. SDR 수신기를 USB에 꽂았습니다. 작은 안테나를 펼쳤어요. 수신기 옆에 회로 칩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소프트웨어 화면에 파형이 떴습니다. B, B-B, B. 어젯밤 편의점에서 귀로 들었던 그 패턴이었어요. 화면에 선명한 파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잡힌다고. 주파수를 고정했습니다.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기지국 데이터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더 좁혀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준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3시였어요. 4시였습니다. 그 사이에 알바도 가야 했습니다. 자정에 편의점으로 갔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요.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계속 화면을 봤습니다. 손님이 오면 덮었어요. 손님이 나가면 다시 펼쳤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분석을 이어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숫자들이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가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좁혀졌어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님이었습니다. 라면을 하나 사고 나갔어요. 30초도 안 됐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아직 실행 중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피곤했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알바가 끝나는 6시까지는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열대가 보였어요. 컵라면, 과자, 음료. 새벽 3시의 편의점은 항상 이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역추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가 좁혀지는 중이었어요. 숫자들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아버지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밤새 작업하신 적이 많으셨어요. 인두를 들고 새벽 내내 앉아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그 옆에서 잠든 적도 있었어요. 작업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거든요. 지직, 지직, 냄새가 났습니다. 납땜 냄새였어요. 지금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준호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조용히 들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겠죠. 계속해라. 그것뿐이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내내 인두를 들고 앉아 계신 것으로요. 준호는 고개를 다시 내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취객 한 명이었어요. 삼각김밥을 2개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눌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갔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숫자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가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더 좁혀졌어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화면에 숫자 하나가 굳었습니다. 기지국 위치가 특정됐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임차인 정보를 검색했어요. 사업자 등록 공개 자료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어요. 박이준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준호는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이준이 체포될 거예요. 오민준도 체포될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요.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알려질 거였습니다.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었어요. 전자공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USB를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면요. 강 의원이 알아서 하시겠죠. 백성찬 보좌관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는 순간 어머니의 빨간 점퍼가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였어요. 새벽부터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다가 준호 얼굴 보자마자 알아채셨던 어머니였어요. 별일 없지? 그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러셨어요. 자기 일보다 준호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울지 않으시고 준호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준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역추적 로그 파일, 주파수 파형 캡처, 기지국 임차인 정보, 법안 날짜와 보청기 교체 날짜를 나란히 정리한 문서,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밤 방송국 앞으로 오실 수 있겠냐고요.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방송국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USB가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정문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 20, 셀 수 없이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준호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호야. 낯선 목소리였어요. 돌아봤습니다. 강윤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두 올 줄을요. 카메라가 보였어요.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였습니다. 강 의원 옆으로 중년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민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준호가 독서실에서 위협했던 넓은 어깨의 남자였습니다. 강 의원이 준호에게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고든 걸음으로요. 준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자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학생이 쪽지를 써준 덕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는 몰랐을 겁니다. 내 귀가 속고 있다는 것을. 강 의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가 USB를 건넸습니다. 강 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멈췄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어요. 카메라 소리도 발소리도 경찰차 경보음도 전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USB가 손에서 떠나갔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이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 3시간.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접고 펼치던 노트북. 아버지 가게 냄새. 어머니의 빨간 점퍼. 그리고 그 노인이 새벽 빗속에서 건넸던 보청기 회로 한 조각. 그것들이 전부 저 USB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 의원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새벽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커다란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오민준이 구속됐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업무 방해 혐의였습니다. 강 의원의 보청기에 불법 통신장치를 심어 발언을 유도하고 특정 법안 통과를 도운 혐의였어요. 포토라인 앞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지자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박이준은 2시간 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그 직전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무원 뇌물 혐의였어요. 계열사 건물의 통신 설비에서 나온 수신 기록이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SDR 수신기로 역추적한 데이터였어요. 박이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검찰 차량이 건물 앞을 막았어요.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이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날 오후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회장이 원로 의원 보청기에 도청 장치를 심어 발언을 조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뉴스 앞에 모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은 구청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청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속보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회장이 원로 의원 보청기에 도청 장치를 심은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 중간에 짧게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도청 장치를 처음 발견한 것이 한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파수를 감지해서 쪽지를 썼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대단하다, 그 알바생.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TV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준호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수십조 규모의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은 전면 중단됐어요. 관련된 5개의 법안은 국회에서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강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됐음을 밝혔어요. 4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자회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밝혀준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제 귀를 되찾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국 앞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후였어요. 조사실 안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였어요. 조사관이 자료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USB에 담아두었던 데이터들이었어요. 화면에 띄워가며 하나씩 물었습니다. 이 파형이 보청기 회로에서 잡은 신호라고 하셨는데 어떤 장비로 수신했습니까? SDR 수신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예 무선 기기예요. 직접 구입하셨습니까? 아니요. 빌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잠깐 멈췄어요. 백성찬 보좌관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지국 역추적은 어떻게 하셨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주파수를 고정하고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신호가 경유하는 기지국 위치를 좁혀가는 방식이라고요. 전문 기술자가 아니어도 이 방식으로 대략적인 위치 특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전공이 전자공학이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 기자들이 준호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집 앞에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기자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준호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잘한 거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전부 거절했어요. 강 의원 쪽에서 준호의 이름이 언론에 크게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셨습니다. 덕분에 한두 줄로 언급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준호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고쳐진 라디오였어요. 다이얼도 돌아가고 스피커도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어. 목소리가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배달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강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역구청의 민원 행정 일자리였어요. 강 의원이 직접 부탁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3번 거절하다가 4번째 전화해야 받아들이셨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밥을 마지막으로 함께 드신 게 언제였나요? 어머니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어요.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밥상 앞에 앉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 뭔가 있었던 거지.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다 알았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는데 준호 얼굴 보자마자 알았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말 안 하더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어머니가 퇴근하고 나서 만드신 거였어요.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만드셨습니다.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요. 준호는 달걀말이를 바라봤습니다. 노랗고 가지런하게 말린 달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그때 내가 한 게 뭔지 몰라도.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숨을 한 번 쉬셨어요. 잘한 거야.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눌렀습니다.
아랫입술을 물었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쓸모없다는 걸 고치는 사람이었잖아.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가져와서는 꼭 고쳐서 내놓더라고. 그게 참 그 사람다웠어. 준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 아버지를 닮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에 뜨거운 것이 고였어요.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준호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오래간만에 듣는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밥 한 숟가락을 더 떠서 드셨어요. 이제 밥 먹어. 준호는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지지직. 주파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조금 걸걸하지만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라디오를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바깥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어요. 잃어버렸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2달 뒤 국회의원회관이었습니다. 강윤식 의원실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언론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원 보좌진과 백성찬 보좌관, 그리고 준호가 있었어요. 강 의원이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입학 축하금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사양했습니다. 강 의원이 고집했어요. 학생 덕분에 내 40년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이건 돈이 아니야. 감사함이야. 준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 의원이 웃었습니다. 40년 정치 경력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라고 백성찬 보좌관이 나중에 말했어요. 어린아이같이 환한 웃음이었다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의원회관을 나오면서 준호는 백성찬 보좌관과 악수를 했습니다. 보좌관의 손이 컸어요. 굵은 손이었어요. 오래 사람 옆을 지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전자공학과에서 좋은 것들 많이 배워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 도와주셔서요. 보좌관이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 씨가 한 거지. 계단을 내려가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성찬 보좌관이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30년 동안 한 사람 옆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이 저녁 햇살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노을이었어요. 라디오 하나에서 들린 신호였어요. 20살 청년의 귀가 잡아낸 작은 노이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십조 원짜리 계획을 멈추고 40년 원로의 40년을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했었습니다.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 약해질 뿐이야.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잡혀. 준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어요. 강 의원의 글씨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굵고 묵직한 글씨였어요. 준호 씨. 이 나라에 준호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윤식 드림. 준호는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강물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빛이 부서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준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언제였을까요?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떠올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매일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서 강물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 약해질 뿐이야.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올려놓은 채로 있었어요. 아까 어머니한테 달걀말이를 먹다가 올려놓고 나온 거였습니다. 준호는 다이얼을 한번 돌렸어요. 지지직. 그리고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 특유의 걸걸한 소리였어요. 저녁 뉴스 끝물이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날씨 얘기였습니다. 맑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라디오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치려 하셨던 라디오였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고친 라디오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한 라디오였습니다. 아버지, 잘 들려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선명하게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살에 그 영수증 쪽지를 쓸 수 있으셨을까요? 위협을 받으면서도 침묵 대신 진실을 선택한 준호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